맞아요. 그 이야기를 쓰는 건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소년에 대해 쓸 때 제가 15살 시절 어땠는지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기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하지요. 타오르면서 인간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파리 리뷰 인터뷰 중 존 레이의 질문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변의 카프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의 주인공들은 거의가 20, 30대인데 이 책의 주인공 카프카는 15살이라는군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다룬 소설. 역시 10대 시절은 두 가지 이상의 세계를 끌어안기에 좋은 나이인 듯합니다. 세계 소설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듯합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거미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김안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스른 김안입니다. 네, 김안님은 2004년 현대시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오빠 생각, 미제레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는 밤을 출간하셨어요. 시집 나오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집 출간한 날가 판권에 찍혀있는 그 날짜가 이제 7년 만에 이사를 한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책 발송 작업도 조금 늦어졌고 내가 진짜 변화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지금 어떻게든 좀 익숙해지고 그렇게 지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새 집에서 그러면 이 발송 작업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사간 집은 마음에 드시나요? 집이 조금 뭐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조금 넓어졌는데 그냥 좀 넓어진 만큼 사람들 사이에 가족이지만 그 거리감도 넓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는 했어요. 좀 좁은 데에서 서로 그냥 맞부딪히고 아등바등 그렇게 있던 게 익숙하다가 동선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좀 물리적으로 말하면 수치적으로 말하면 몇 평 정도가 넓어진 건데요? 방수는 그대로인데 그냥 한 4평, 5평 정도? 5평 정도 넓어진. 그게 의외로 거리감이 좀 생기는군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한 집에서 또 오랫동안 딸이 안에 뱃속에 있을 때 거기 이사 가서 지금 이제 6살이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그 집에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이번 시집 아무는 밤 구성이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3부로 나눈 의도랄지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은 제 앞선 시집들도 다 3부로 나눴고요. 부를 없이 하고 낼까 하다가도 네. 제가 제 거 읽기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부라도 나눠져 있어야지 라는 소박한 마음과 4부로 하면은 좀 약간 집중력이 더 흐트러지는 느낌이 특히 제 거에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 다양하게 무언가 보여주는 스타일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부로 나누면 어떤 흩어진다라는 느낌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김한 시인님의 시들을 보면서 그 몰입감이 좋아서 한 번에 읽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덤덤한 슬픔들을 나타내는 본인만의 리듬이 굉장히 고유의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글을 쓸 때 소리 내어서 한 번씩 읽어봐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대학생들 교양 네.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소리 내어서 읽어서 퇴고해라. 너희들 호흡의 흐름이 그 문장의 흐름이 되고 그 호흡에서 이상하고 읽을 때 이상하면 그 문장은 이상한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특히나 시를 쓸 때는 더 소리 내어서 자주 읽게 되고 읽으면서 그 과정에서 퇴고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리듬감들이 호흡에 따라서 같이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생되는 저녁이라는 시를 보면요. 마음의 생활이 넘쳐를 때면 딸은 더 많은 말을 배운다. 눈먼 내 문장들은 제 집도 없이 천지사방 헤매고 속죄 따위야 치욕 따위야 그저 내 말들을 방생시킬 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시에서 딸 이야기도 나오고 시 전반적으로 이제 가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 시집 그 미제레레를 보면은 그 나를 둘러싼 사회를 향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가 나와 있다면 이번 시집은 어떤 김한 시인님의 그 주변 가까운 살갗 어떤 이런 보여주는 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40대가 되었고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하고는 또 다르게 나의 생활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뭐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정직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렵구나. 정직하게 말하기도 어렵구나. 네. 이 어려운 거를 보여주면서 쓰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들의 서정을 읽다가 제가 마음이 좀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당신은 자정 넘은 시각 구로역 지붕 아래에 서서 애인을 버리다가 부둥켜 안다가 눈발을 맞다가 진창이 되다가 부끄러움이 되다가 비밀이 되다가 돌아오지. 어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 구로역과 신도림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20대를 보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 한창 나이일 때 혈기방장한 나이일 때 김한 시인은 어떤 분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한창 나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애랑 놀려고 없는 에너지를 다 쥐어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대 때는 네. 뭐 이제 한창 나이이기 때문에 한창 그 혈기왕성함으로 마음껏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도리어 어떻게든 에너지를 쥐어 짜려고 하면서 살게 되니까 네. 지금이 좀 더 한창 나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겪는 경험들 부모가 된다거나 어떤 죽음을 준비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좀 많이 떨리는 것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그 떨림은 아니면은 어떤 기대에 찬 떨림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리어 더 한창 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젊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앞으로 내가 더 겪어야 될 것들이 많고 여기서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쓰든 아니면은 다르게 말로 표현하든 뭐 그런 것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한 시인의 시들은 그 인간으로서 사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애착도 보입니다. 그 이번에 쓴 시집에서는 그 김한 시인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어떤 것에 그 집착하는 것 같으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려는
그 속 울음들의 언어들이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요. 일단은 저를 언제나 괴롭히고 제가 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어떤 죄의식들인데 그래서 좀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버버버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을 했다고 여기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전의 시집들도 마찬가지고 기본 정조들은 어떤 죄책감, 죄의식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있고 그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늘 바탕에 언제나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 자신을 향한 거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소구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속으로만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번 시집에서 그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개를 합쳐서 비굴하게 쓰고 쓰면서 면죄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굴하게 쓰고 쓰면서 면죄부를 받고 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시집이 제목이 아무는 밤이에요. 네. 네, 제목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일단은 제목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네. 같은 제목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제목으로 꼽을 만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쓴 책을 다시 훑어보질 않거든요. 그래도 네. 어쨌거나 원고 다시 훑어보면서 제목으로 할 것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어들을 좀 찾다가 네. 그래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내가 더 좀 토해내면서 썼던 시들 중에서 뽑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이다가 이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주변 반응 좀 어떻습니까? 전에 거보다는 좋다는 분들도 있고 예. 요새는 사무실을 안 나가고 이제 거의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네. 뭐 주변 사람들이 연구실에 있는 유학생들이라서 네. 한국말을 서로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의 시집 제목보다는 훨씬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일부에서 불가촉 천민 같은 제목으로 쓴 시들을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그 불가촉 천민이 그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김한 시인의 가장 낮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시는 언제 연작으로 쓰게 된 건지. 이 시가 같은 제목으로 제일 처음 실렸던 게 두 번째 시집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예지에 발표 안 한 상태에서 시집에 실었고요. 처음 이 시를 쓴 게 두 번째 시집에서 쓴 게 2014년도고 그때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가 네. 있었고 뱃속에는 아내의 뱃속에는 딸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뉴스를 안 보고 텔레비전을 안 보고 기사를 안 보고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고통스럽게 계속 지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제가 문장예술이 나왔을 때 네. 김희정 시인이 뭐 다음에 어떤 거 할 거냐라는 물음에 불가촉 청민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이걸로 계속 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계속 쓰게 됐고요. 그게 솔직히 쓰면서도 내 스스로한테 침묵했던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가정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내 가정 때문에 나는 침묵했던 거라는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또 가정에 대한 시들도 또 같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 불가촉 천민 말고도 파산된 노래라든지 뭐 바벨 이런 시들을 보면은 비슷한 제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 장시를 나눈 것인지 아니면 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제목 짓기가 너무 싫었던 것인지. 전부 다입니다. 일단은 번호를 넘버링을 하자니 네네. 어떤 연속성을 갖는 거는 제가 되게 싫었고요. 이게 찰흙덩이처럼 하나하나 좀 뭉쳐졌을 때 다른 모양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아마 그게 첫 시집에서도 그랬고요. 네. 두 번째에서도 그랬고 이번 시집에서는 더 심해졌기 때문에 네. 다음 시집에서는 안 그래야죠. 네. 그 파산된 노래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인 잠언과 매끄러운 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를 쓸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구상하고 쓰시는지. 일단은 제 자신의 감정들에 아, 좀 더 집중을 하고요. 네. 일단은 쓰고 나면은 쓰는 순간에서 빠져나오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도 썼었구나라는 느낌들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순간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 모든 걸 지운 상태에서 쓰고 나왔을 때 되게 낯설게 이 텍스트가 내 앞에 서 있는 느낌. 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그 감정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 내 개인적인 일들부터 사회적인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몰입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쓰기 시작하죠. 그 지금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번 시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 비굴하게 쓰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당당하거나 시를 쓴다는 이유로 예. 그렇다고 부끄럽지는 않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 뭐 그게 노래가 되었든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테크닉이 되었든 그거와 시 쓰는 거는 크게 뭐 다른 것이 없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인 정신이라면 이랄까. 뭐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쓴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면죄부나 죄책감이나 뭐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부터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윤리적인 말을 하고 있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늘 언제나 그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는 상태 같아요. 네. 그 40대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40대의 특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삼비라는 말이거든요. 삼비가 뭐냐면 비굴함, 비열, 비겁 이런데. 그렇죠. 어떻게 농담인데 너무 또 심각하게 저는 너무 긍정해요. 그거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살게 강요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뭐 학교에서 교양 글쓰기지만 학생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비겁함을 이야기할 수 없고 비굴함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 윤리적인 말들, 도덕적인 말들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도 뭐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나는 그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 말하면서도 되게 스스로한테 좀 치욕스러운 느낌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이번 시집을 통과하는 감정은 이 삼비로 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죄부를 받은 걸로. 네. 그다음에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 목차 자체를 보는데 굉장히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다음에 시를 쓸 때의 어떤 단어 선택까지도 굉장히 리듬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쓴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떤가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라서 그것은 아마 같은 제목이 많아서 리듬감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리듬 반복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고 다음 시집엔 리듬을 없애야죠. 같은 제목 없이 다음 작업들은 좀 나가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약간 그 랩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너는 불과 촉천민 햇살의 노래 우리들의 서정 뭐 이런 식으로 이 목차만으로도 랩을 부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리듬감이 있습니다. 차기작을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계획도 알려주시죠. 제 차기작은 박사 논문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은 계속 짬짬이 메모하고 모으고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제 한계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한계를 인정하고 보여주는 게 쓰는 사람의 양심에 맞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김한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집을 다시 짓는다. 이 집의 세목들을 여기저기 실합시고 짓다 보니 조금은 늙었고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
그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다. 질문과 그것의 아름다움, 삶의 기쁨과 때론 그와 반대의 것들을 하나씩 깨치고 있는 딸과 나와 함께 늙어가는 지혜로운 아내의 머리 위로 지붕 하나 얹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롱한 생활인지, 그리고 이 영롱한 것들에게 닥쳤던 참사를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쓰고 싶었고, 그것은 결국 생활과 운동이 아닌 생각과 변명에 그치고 말았으나 그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또한 시인의 일이라면 일이다. 쓰기에 대한 믿음으로 한계를 짚어가며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나아가고자 다짐한다. 2019년 8월 김한. 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이제 작가의 말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시인의 말. 네, 시인의 말. 시집 맨 처음에 있는.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죠.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지난 작업들을 안 보게 되고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최근 것들이 언제나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에서 가장 제가 최근에 썼던 거는 시인의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더 좀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썼어요, 아마. 네. 그래서 더 좀 편안하게 시들보다는, 제 시들보다는 편안하게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골랐습니다. 네. 딸과 또 지혜로운 아내의 머리 위로 지붕 하나 얹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롱한 생활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치고 들어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눈물 글썽이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김한신님 보내드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죠.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현악기의 베이스. 튕기는 소리인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저 밑바닥 있는 곳을 이렇게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요새 자주 듣는 음악 중에 하나고요. 네. 라르스 다니엘손이라는 베이시스트가 이제 리더로 해서 앨범 명이 리베라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 있는 서퍼링이라는 곡의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리더로 한 앨범을 하는 거는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르스 다니엘손의 앨범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그래서 앨범 명이 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이게 더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리베라메 동명의 또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는데, 그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소방대원 다른 영화였는데 구원받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되게 좀 종교적인 심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단어에 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을 고를 때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예. 이제 정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김한 시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부모님과 아내와 딸이시겠죠? 역시 그 가족 중심주의. 그러면서도 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제일 앞에 두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라는 느낌. 시 속에서 막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우리 속에 갇혀서 서로 악마가 되고 그거를 묵인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그래서 동시에 그러면서 저도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제일 앞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면서도 쓰는 나와 평상시에 나가 너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세 단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아내 생일이라서 마침 또 아내 생일이기도 예. 하고 짧게 메시지 아내에게 한번 보내보시죠. 여보 미역국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줘. 생일 축하해. 직접 미역국을 끓이셨군요 또. 네. 아. 네, 어제 술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네. 토요일 날 끓여놨어요. 미리 끓여놓으시고.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예, 제가 말주변이 없고 쑥스러움이 많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되게 지루한 사람이라서 더 지루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 시집 아무는 밤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김한 시인님 보내드린 뒤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터뷰집 문학하는 마음을 출간하신 김필균 편집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읽는 눈이고자 했고 만드는 손이고자 했고 다가가는 발이고자 했는데 문학하는 마음이라는 인터뷰집을 내면서 듣는 귀였음을 확인한 김필균입니다. 네, 지금 바깥에서 완전히 빵 터졌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귀. 결국 본인이 어떤 귀라는 운명성. 그 서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걸 좀 들려주시죠. 결국 중요한 게 귀였구나라는 걸 이번 인터뷰집을 만들면서 예,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편집자의 역할에서 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 김민정 시인이 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귀로 살아야겠다라는 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좀 낭송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김민정 시인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 입으로 읽기에 좀 부끄럽지만 읽어보자면요. 네. 네. 너는 귀를 온몸에 달고 있는 사람. 내게는 이파리 같은 수많은 귀가 달려있어. 들어주는 사람, 감춰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끝끝내 후회를 지워주는 사람. 너는 그들을 그들 자체로 가장 그들답게 있게 해주는 사람. 그들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혹시나 티가 섞일까 싶어 조바심 내며 불안해하며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뱉어주는 사람. 그래서 너는 가장 가난한 사람, 이름을 지우는 존재라는 거. 내 몸에 여름나무 이파리 같은 귀들이 쫑긋 제 몸을 세우고 잘못 듣고 잘 못 들을까봐 서로 쉬쉬하며 들어주는 사람. 그래 그거 들어주는 사람, 들어서 주는 사람. 네, 들어주는 사람, 들어서 주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인터뷰집을 내셨어요. 문화가 관련된 11분. 네. 그렇죠. 네, 뭐 그림책 작가, 청소년 문학 작가, 시인, 소설가, 에세이스트, 평론가, 서평가, 웹소설 작가, 문학 잡지 편집자, 문학 기자 등. 네. 그 편집 일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일을 하시다가 역할 바꾸기로 책을 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역할 바꾸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러니까 편집 일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이제 출판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좀 이 멀어지니까 편집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다른 훌륭한 편집자분들을 보니 나만 그렇게 일했나 싶을 정도로
그 좋은 책 뒤에는 반드시 좋은 편집자가 있구나.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편집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책 만드는 거 외에도 이렇게 본인이 만든 책을 홍보하는 일에도 요즘 굉장히 뭐 유튜브랄지 뭐 SNS랄지 다양한 활동들을 회사에서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또 제가 사실 인터뷰집을 내면서 저자가 되었다, 작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기엔 아직 이르고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한 분들이 글을 쓰시는 저자이자 작가분들이시다 보니 네. 그분들 곁으로 이제 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저는 저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와는 또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내가 사실은 그리 가깝지 않았구나. 이제 좀 다가가니까 이 작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편집자나 작가 이 두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예, 이 책을 만들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긴 했죠. 예.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던 귀에서 공감하는 귀로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난 거군요. 예, 들어서 줘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어떻게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고. 어머니는 네, 어머니는 예, 제 이름이 막 이렇게 어디 오르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시고 네. 예, 그러시는데요. 뭐 워낙 크게 표현을 하는데 익숙지 않은 가족인지라 예, 뭐 그런 직접적인 뭔가 큰 축하를 받거나 한 건 아니고요. 뭐 그 사실 이 책이 알라딘 부펀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책이 나오면 이제 이 가까운 분들에게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책을 드려야 할 분들이 돈을 내고 다 구입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져서 되게 송구하게 예, 생각을 이거 작가로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그래서 주변의 반응이라는 것들은 모두 그냥 격려해 주시는 것들인데 사실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가분들은 그 에고 서핑이라고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전에 알기로 네. 예, 자신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고 저도 그렇죠. 책이 한 권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걸 수시로 꽤 자주 하게 되었는데 세일스 포인트도 확인하고. 그죠. 예. 엄청 수십 번 들어가 보는데 네. 이제 좋게 읽어주신 분들이 남겨주신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서평 너무 감사하게 잘 읽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은 좋아요도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네. 근데 분명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약간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예, 최근에도 읽고 조금 예,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북펀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펀딩이라는 게 텀블벅이라는 데서 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알라딘 펀딩은 그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네.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좀 책 소개 같은 것을 올리고 그렇죠. 예, 출간 전에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예,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그래서 그 미리 결제를 하시는 거죠. 이 네. 책을 내가 구입하겠다. 후원하겠다. 구입하겠다. 책이 나오면 기꺼이 사겠다. 라고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책의 금액만큼 후원을 해주시면 그 목표 금액이 달성이 되면 네. 예, 이제 그 미리 결제를 해주셨던 분들에게 가장 먼저 책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제 초판 1쇄 가장 뒤에 그분들의 펀딩해주신 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물론 원치 않으시면 안 들어가도 되고요. 예. 초판 1쇄 맨 뒤에 그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 네네. 지지자들, 후원자들의 이름이 쫙 예. 같이 함께
뭐 지지하는 마음이 또 그 안에 있네요. 그죠? 저 그분들이 책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신 예, 좋습니다. 분들이죠. 예. 예. 재밌습니다. 그 편집 일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야의 책들을 편집하셨는지. 예, 전 출판사 다닐 때는 한국문학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주로 시, 소설, 한국문학 위주로 일을 했고요. 문학 개간지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 이후에는 예, 분야에 관계없이 뭐 장르문학, 뭐 과학 분야, 뭐 에세이, 뭐 다 주시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김필규님의 나의 연대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 문학하는 마음의 책 서문에 보면은 그 연대기적 요소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재밌게. 예, 그래서 그 문학하는 마음 서문에 제가 그놈의 문학병이라는 제목으로 어쩌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제 시간을 역순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 책이다 보니 반말로 되어 있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곳의 출판사에서 10년 가까이 이후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문학 편집자로 일해왔다. 사실 프리랜서로는 문학책만 한 것은 아니지만 문학 편집자라는 경력으로 일을 받고 있으니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되돌아보니 문학이 아니었다면 출판사에 취직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의 사보와 브로셔 등을 만드는 편집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을 전전하면서 그 일에 익숙해질 무렵 우연히 문학과 지성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문학과 지성사라는 이름은 문예창작을 전공하면서 한때 소설가를 꿈꾸기도 했던 나에게 단순히 출판사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대학에 다니면서 소설을 열심히 썼던 것은 아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이 훨씬 길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엔 언젠가 쓰겠다 하는 결심이 늘 있었는데 그건 지난 날을 잊지 못해서였던 듯하다. 중고등학교 때 교내 100일장은 물론 외부 100일장에서도 굵직한 상을 받으면서 스스로 쓴다고 조금은 오만한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난히 100일장에 민감했기 때문이었는데 장려상이라도 받아야 마음이 놓였다. 그건 사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서였다. 초등학교 2학년 그해 6월에 열린 방공 독후감 대회에서였다. 방공도서를 읽고 독후감 써오라는 숙제를 받아들고 나는 울상이 되었다. 엄마가 6학년인 오빠에게 내가 대신 좀 써주라고 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게 오빠가 비악산의 뒤용사를 읽고 쓴 독후감은 내 이름으로 학교에 제출되었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빠가 써준 글, 6학년인 오빠가 써준 글, 비학산의 두 용사. 네, 제목도 잊지 않습니다. 네. 이 글을 이게 오빠가 대신 써줬는데 그게 이제 상을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상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열심히 100일장마다 상을 타야만 했던. 네.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는 독후감이라는 형식을 몰랐을 뿐이지 글은 오빠보다 훨씬 더 나중에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종의 문학병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책을 기획하고 출판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문학하는 마음은 제가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예. 출판사 제철소 일하는 마음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은유 작가님께서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이게 두 번째 그 문학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리즈고 앞으로 미술, 영화,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마음 시리즈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군데서 말을 했지만 그리고 서문에도 드러나 있지만 이 제철소 소장님께서 저희 친오빠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획을 했는데 문학하는 마음은
너가 한번 인터뷰를 해볼래? 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예. 그래 김태형 씨가요? 아, 네네. 여기 나와서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 얼마 그런가요? 전에. 얼마 전에요? 아, 네. 이런 작년이죠. 아, 네. 아, 그렇군요. 특히 사무실에서 어떤 편집일에 집중하시다가 밖으로 나가서 작가들을 만나고 그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가기 전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음. 예, 혹시 제가 이 말주변도 없고 질문도 뭐 이렇게 그다지 뭐랄까 썩 괜찮은 질문이 아닌데 그 앞에서 버벅대다가 그냥 망쳐버리고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모든 이 11분들을 만날 때 네. 예, 늘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돌아왔어요. 예. 그렇구나. 그 늘 즐거운 대화들이 이어졌고요. 네. 예. 그리고 막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쳐서 그 인터뷰 녹음을 끊고 나서도 한 2시간 더 약간 수다처럼 이어지기도 하고 뭐 예. 근데 그 인터뷰를 읽다 보면은 그 분위기라든지 그 대화를 나누는 어떤 기쁨, 도취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반면에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상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거는 즐겁지만은 그래도 이 책을 한 권 나오기까지 어떤 힘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그쵸.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부터는 정말 내내 가시밭길이었죠. 써야 되니까. 그쵸. 예,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안을 받을 때도 좋아하는 작가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녹취를 풀고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왜냐하면 2시간의 그 대화를 날것으로 그냥 옮기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그날의 대화를 또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렇죠. 제가 막 경험도 없고 하니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네. 예,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너무 컸고요. 네. 예. 그 11분의 작가들 어쨌든 그 목차를 보면 각 분야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문학하는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셨잖아요. 어떤 그 분야는 달라도 전부 이렇게 절박하고 또 굉장히 진지하고 또 사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쭉 들여다보시고 난 뒤에 든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공통적이라고 하면 좀 너무 범위가 넓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면 뭐 저는 부럽다. 이 문학을 사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놓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모든 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벌이는 얼마나 되세요? 생계는 네. 가능하세요? 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걱정했던 건 이런 걸 여쭤보면 다들 살기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뭐 이걸로 못 먹고 삽니다. 이런 좀 우울한 얘기들만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사실 조금 했었는데 전혀 돈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시작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었고 다른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쌓여서 그래도 이 안에서 내 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에 되게 이제 뭐랄까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되게 즐기시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 그 문학 잡지 편집자의 마음 서효인 편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얼마나 공공한 생활 속에서 심지어 시인이 돈을 벌어서 그 임용고 시를 준비하는 여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시의 여자친구죠. 그 서포트를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평상시에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런 점에서 그러셨다면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 약속된 시간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 대신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책도 책이니만큼 저도 문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3가지 예. 가족, 강아지 그리고 제 일이요. 네, 이렇게 3개를 꼽겠습니다. 제 일 안에 문학도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강아지에 대해서 좀 약간 정보를 좀 주시죠.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네. 아주 조그만 2kg 정도밖에 안 되는 요크셔 1마리와 예, 뚱뚱한 예, 8kg가 넘는 비숑 1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예, 11년, 7년 뭐 이렇게 예, 저 혼자 살 때부터 요크셔가 지금 나이가 많은 거죠. 네네. 좋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좀 아쉬운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